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아우라그룹 타워의 최상층.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은 도시의 소음이 전혀 닿지 않는 고요한 성역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잘 짜인 보석 세공품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영토에 불과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책상 위에 놓인 하나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야심작, 엘리시안 프로젝트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포트폴리오의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 한서연 팀장 위에 머물렀다. 그녀는 최근 몇 년간 아우라그룹에서 가장 눈부신 성과를 보여준 인재였다. 평범한 배경에서 시작해 오직 실력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여자. 강태준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지만 실력만큼은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한서연의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상업성과 예술성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대중을 열광시켰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과거, 그는 가장 믿었던 멘토에게 핵심 기술을 도둑맞고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 그 배신은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를 누구도 믿지 않는 냉혹한 괴물로 만들었다. 재능 있는 자는 언제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으며 야망 있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디자인 1팀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한서연은 마지막 시안을 검토하며 팀원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 밤을 샌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엘리시아는 단순한 컬렉션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아우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문과 같아요.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에 우리의 철학을 담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힘이 있었다. 그녀의 열정에 팀원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한서연은 뛰어난 디자이너일 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훌륭한 리더였다. 그녀는 권위로 사람을 누르기보다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 그녀를 팀원들은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다. 이 치열한 패션 업계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마침내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자 사무실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지친 팀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모두 수고했어요. 내일 보고만 잘 마치면 우리에게도 잠시의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오늘은 다들 일찍 들어가서 푹 쉬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팀원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은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잠시 아들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민준이는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이 힘든 세상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무리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집에 돌아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민준이에게 더 좋은 치료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그룹의 중역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강태준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이 참석한 자리. 그 중앙에 한서연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조금 긴장했지만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크린에 엘리시안의 로고가 떠오르자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옷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꿈과 이야기를 팔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시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대 신화 속 낙원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컨셉을 설명했다. 자연의 유기적인 곡선과 미래적인 소재의 만남. 과감한 색채와 절제된 실루엣의 조화.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냉담하고 비판적인 시선은 어느새 감탄과 놀라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한서연이 펼쳐놓은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발표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강태준 회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회의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수익성 확보 방안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상적인 평가는 일절 배제한 채 그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네. 회장님, 저희는 하이엔드 라인과 대중적인 레디투웨어 라인을 동시에 론칭할 계획입니다. 핵심 디자인은 유지하되 소재와 제작 공정의 차별화를 통해 가격대를 다양화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또한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초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한정판 제품으로 소장 가치를 높일 전략입니다. 그녀의 답변은 막힘이 없었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가 내민 예상 수익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대담하고 공격적인 목표치였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장 분석과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현실적이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단순히 감각만 뛰어난 디자이너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사업가적 기질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는 포트폴리오를 조용히 덮었다. 좋아, 이대로 진행하도록. 그의 짧은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며 서연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기대하지, 한 팀장. 실망시키는 일은 없도록.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인정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임원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칭찬을 쏟아냈다. 한 팀장, 정말 대단했어. 회장님께 저런 평가를 받다니. 자네가 처음일 걸세.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칭찬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때 디자인 2팀의 박지혜 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서연의 입사 동기이자 은근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다. 박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정말 축하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같은 동기로서 정말 자랑스럽다.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미묘한 질투의 그림자를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박지혜는 언제나 서연의 재능을 부러워했고 그녀의 성공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서연은 애써 그런 감정을 외면했다. 지금은 프로젝트의 성공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퇴근했다. 손에는 아들 민준이가 좋아하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작은 꼬마가 현관문으로 뛰어나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민준의 밝은 목소리에 서연의 하루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 볼에 뽀뽀를 퍼부었다. 우리 아들,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지냈어. 작지만 아늑한 집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서연은 민준이와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붙였다. 엄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민준이가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응, 엄마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냈거든. 이제 민준이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고 더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덩달아 신이 나서 박수를 쳤다. 서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에게 성공은 곧 아들의 행복이었다. 이 작은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약을 먹이고 잠자리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새근새근 잠이 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가올 밝은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꿈꾸는 그 평화로운 일상 위로 이미 거대하고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 타워의 한 어두운 사무실에서 박지혜는 경쟁사의 임원과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서연. 그 여자는 이제 곧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악마처럼 울려 퍼졌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있은 지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은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며 활기에 넘쳤다.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그릴 때 오직 한 사람, 박지혜만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코드와 위조된 이메일 내역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함정을 만들기 위한 그녀의 치밀한 계획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몇 주에 걸쳐 한서연의 컴퓨터에 접근할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 서연이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그녀의 모든 로그인 정보와 업무 패턴을 파악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녀는 서연이 경쟁사인 제니스 측에 엘리시안의 핵심 디자인 시안을 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메일들을 정교하게 만들어냈다. 단순히 이메일만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외에 있는 유령 계좌를 통해 거액의 돈이 서연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보이는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작했다. 또한 제니스가 곧 발표할 컬렉션에 엘리시안의 디자인을 교묘하게 변형한 몇몇 제품이 포함되도록 의도적으로 일부 정보를 그쪽에 흘렸다.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 즉 한서연의 배신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이었다. 박지혜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며 마지막 키를 눌렀다. 익명으로 발송된 한 통의 내부 고발 메일이 아우라그룹의 감사팀과 강태준 회장의 비서실에 동시에 전송되었다.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기는 내부의 적을 고발합니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메일이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끝났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완벽하게 삭제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뇌관은 강태준의 손에 넘겨졌다. 다음 날 오후 강태준은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익명의 투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이 업계에서 이런 종류의 음해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첨부된 파일들을 열어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다. 화면에는 한서연의 이름으로 발송된 이메일들과 거액의 입금 내역,
그리고 경쟁사의 미발표 디자인과 엘리시안의 시안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설립했던 작은 회사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그날의 기억. 그는 가장 믿고 따랐던 스승이자 동업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그 역시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막대한 돈을 챙겨 해외로 도망쳤다. 그때의 증거들도 꼭 이랬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신뢰의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 강태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한서연의 빛나는 재능과 순수해 보이는 열정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것은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배신자들을 증오했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이룬 제국에 기생하며 단물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을 경멸했다. 그는 추가적인 조사나 확인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서연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즉시 비서를 불렀다. 지금 당장 모든 임원과 디자인 1D팀 팀장급 이상을 전부 대외의실로 소집해 아무것도 모르는 한서연은 팀원들과 함께 다음 단계의 업무를 논의하던 중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다. 회의실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무슨 일인지 의아해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강태준 회장을 비롯한 모든 중역들이 얼음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순간 강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한서연 팀장.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경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들었다.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그녀가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는 이메일과 돈의 기록들이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오해돈에 눈이 멀어 회사를 팔아넘긴 주제에 감히 어디서 변명을 하는 건가? 내 그 순진한 얼굴 뒤에 이런 탐욕스러운 괴물이 숨어 있었을 줄은 몰랐군. 그의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회의실 한쪽에 서 있던 박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은 박지혜를 바라보았다.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아무런 방법도 시간도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당신 같은 배신자가 우리 회사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는군. 당신이 만든 엘리시아는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이다. 그는 경멸적으로 말을 이었다. 아니, 그 이름조차 아깝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 아우라 그룹의 수치다. 오늘부로. 한서연 당신을 해고한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우리 회사가 배신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서연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해고, 그리고 법적 책임. 그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해명해야 했다. 회장님,
제발,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건 함정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절규하듯 외쳤다. 하지만 강태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보안팀을 불렀다. 저 여자를 당장 내 눈앞에서 끌어내.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모든 개인 물품을 압수하고 회사 내 모든 시스템 접근 기록을 차단해.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놔요. 이거나.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연약한 그녀의 몸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주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거나 외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박지혜의 입가에 스친 승리의 미소가 있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한순간에 그녀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아우라 그룹 빌딩 밖으로 내팽개쳐진 순간 한서연의 세상은 소리를 잃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릿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일했던 꿈의 직장이 이제는 그녀를 경멸적으로 뱉어낸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녀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어디선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터져 나오는 플래시와 무자비한 질문들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한서연 팀장님,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경쟁사로부터 얼마를 받기로 하셨습니까? 아우라 그룹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그녀의 결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죄를 추궁하는 단두대의 칼날 같았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얼굴을 가리고 필사적으로 인파를 헤쳐나가려 애썼다. 그녀의 굴욕적인 모습은 수많은 카메라에 담겨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언론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에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명령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서연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시오.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우리 회사에 배신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비는 필요 없습니다. 강태준의 분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병적인 집착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사람이라 믿었던 이에게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그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언론의 힘이 총동원되어 한서연이라는 개인을 향한 거대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경찰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지혜가 완벽하게 조작해놓은 증거들 앞에서 서연의 결백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며칠 후 서연이 아들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현관문에서 차가운 벨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몇 명의 형사들이 냉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산업기술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한서연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엄마, 이 아저씨들은 누구야? 주방에서 들려오는 민준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형사들에게 애원했다. 제발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잠시만요. 아이에게 설명할 시간이라도 주세요. 하지만 법 집행은 냉정했다. 한 형사가 그녀의 팔을 붙잡아 등 뒤로 꺾으며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쨍그랑 하고 금속성이 울리는 순간 부엌에서 뛰어나온 민준이의 눈에 그 광경이 그대로 박혔다. 민준이의 동그란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엄마가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있다는 것만은 직감할 수 있었다. 엄마 안 돼.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요? 민준이는 울부짖으며 형사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 가지마, 엄마. 아이의 절규는 서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민준아, 괜찮아. 아들, 엄마 금방 돌아올게. 이건 그냥 오해야. 서연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형사들에게 끌려나갔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그녀의 눈에는 엄마를 부르며 절규하는 아들의 작은 모습이 새겨졌다. 그것이 그녀가 마주한 지옥의 시작이었다. 구치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화려한 디자이너 한서연은 사라지고 죄수번호 3742번만 남았다. 낯선 환경, 거친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하루하루. 그녀는 처음 며칠 동안은 식사도 거부한 채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었다.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에 대한 소식이었다. 면회를 온 여동생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언니, 민준이가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악몽을 꿔.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거의 안 해.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범죄자로 잡혀가는 걸 본 충격 때문에 심장이 더 나빠졌다고. 당장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 자신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아들이 그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들이 겪고 있을 공포와 상처에 비하면 이 차가운 감옥은 차라리 안식처였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아들이 아픈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 그것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구치소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을 넘어 피 맺힌 한이 되어 흘러내렸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아우라 그룹이 고용한 초호화 변호인단은 조작된 증거들을 내세워 그녀를 파렴치한 배신자로 몰아갔다. 국선 변호사는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듯했다. 교도소로 이감되던 날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꿈을 꾸었던 자신이 이제는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강태준, 그리고 박지혜. 그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들의 겁에 질린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녀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금은 무너졌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모든 것을 되돌려놓고 그들에게 자신과 아들이 겪은 지옥을 그대로 돌려주리라. 교도소의 시간은 느리고 잔인하게 흘러갔다. 회색빛 벽,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조각난 하늘,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이곳은 인간의 의지를 서서히 갉아먹는 거대한 늪과 같았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떨어졌던 한서연은 아들
민준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슬픔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이성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을 한탄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는 전략가로 다시 태어났다. 낮에는 묵묵히 정해진 노역을 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강태준이 그녀의 얼굴에 집어던졌던 그 서류들의 내용을 필사적으로 복기했다. 그녀가 보냈다는 이메일, 발신 시간이 이상했다. 그 시간은 분명 그녀가 팀원 전체와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알리바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돈이 입금되었다는 해외 계좌. 그녀는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은행의 이름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계좌를 만들고 자금 세탁의 흔적처럼 보이도록 모든 것을 꾸몄던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경쟁사로 유출되었다는 디자인 시안이었다. 그 시안은 최종본이 아니었다. 그것은 컨셉 개발 단계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었던 초기 버전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초기 버전을 열람할 수 있었던 사람은 디자인 1팀의 팀원들과 협업을 명목으로 자료 공유를 요청했던 몇몇 부서의 팀장급들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로 박지혜였다. 그녀는 기억해냈다.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 박지혜가 유난히 친근하게 굴며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왔던 일. 그녀는 서연에게 커피를 건네며 컴퓨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서연이 다른 팀원의 부름에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혼자 서연의 컴퓨터 앞에 남아 있었다. 불과 몇 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문가에게는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박지혜라는 이름 아래에서 완벽하게 맞춰졌다. 한편 교도소 밖에서도 그녀의 결백을 믿는 단 한 사람이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 소속이었던 젊은 변호사였다. 그는 한서연의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강태준 회장의 분노 아래 모든 것이 너무나 신속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나 추가적인 증거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결국 이진우는 아우라 그룹에 사표를 던졌다. 거대 로펌으로의 이직이 보장된 탄탄한 길을 포기한 무모한 선택이었다. 그는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개인 사무실을 차리고 아무도 의뢰하지 않은 한서연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하지만 자료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내부 고발 메일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발송된 메일이었지만 그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대학 동기의 도움을 받아 IP 주소를 역추적했다. 수많은 가상 사설망을 거치도록 설정되어 있었지만 마침내 그 끝에서 아주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바로 아우라 그룹 빌딩 근처의 한 공용 와이파이 존이었다. 범인은 회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진우는 용기를 내어 교도소로 한서연을 찾아갔다. 낡은 접견실에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시죠? 아우라 그룹 사람이라면 돌아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진우는 조용히 자신의 명함을 유리벽 밑으로 밀어 넣었다.
아우라 그룹을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저는 한서연 씨의 무죄를 믿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쉽게 믿지 못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는데 이제 와서 자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진우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차분히 설명했다. 내부 고발 메일의 발신지는 회사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디자인은 최종본이 아니었고요. 이건 범인이 한 팀장님의 주변 인물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추리가 눈앞의 남자 입을 통해 확인되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 털어놓았다. 박지혜 팀장, 그녀일 거예요. 그녀는 박지혜가 자신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그날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사람의 정보가 합쳐지자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서연의 명석한 분석력에 감탄했고 서연은 이진우의 꺾이지 않는 정의감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외부 세계와 연결될 유일한 밧줄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사건의 진실로 향하는 열쇠였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동맹을 맺었다. 제가 밖에서 증거를 찾겠습니다. 그러니 안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이진우가 굳은 표정으로 약속했다. 면회가 끝나고 다시 차가운 독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한 줄기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작은 빛 하나가 켜진 것이다. 그 빛은 아직 미약했지만 세상의 모든 어둠을 불태워버릴 거대한 불꽃의 시작이 될 것임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열고 있었다. 1년 6개월. 길고도 끔찍했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그녀를 위해 열렸다. 한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쏟아지는 햇빛을 마주했다. 자유였지만 기쁘지 않았다. 감옥 안의 세상과 감옥 밖의 세상은 그녀에게 똑같은 지옥일 뿐이었다. 오히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할 바깥 세상이 더 가혹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문 밖에는 이진우 변호사가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주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진우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외투를 걸쳐주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그의 낡은 채 올라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산업 스파이 한서연.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세상은 그녀를 잊지 않았고 용서하지도 않았다. 차가 서울의 거리를 달리는 동안 서연은 창밖의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그 무엇도 예전 같지 않았다. 이진우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무거운 입을 열었다. 사시는 동안 집은 처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일단 제가 작은 방을 하나 구해두었습니다. 그는 가장 힘든 소식을 꺼내기 위해 잠시 말을 골랐다. 그리고 민준이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동생을 통해 소식을 듣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숨이 막혀왔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진우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힘겹게 대답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최신 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이 아니었다. 복잡한 골목 안쪽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시립 아동 병원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복도를 지나는 내내 서연의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가 꿈꿨던 아들의 미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세상 최고의 것들만 해주고 싶었는데 현실은 아들을 차가운 병실 구석으로 내몰고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6인실의 한쪽 침대 위. 작은 아이가 창밖을 보며 누워 있었다. 수많은 링거줄을 매달고 있는 아이는 그녀가 기억하던 통통하고 생기 넘치던 민준이가 아니었다.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와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그녀의 아들이 유리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병실 입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교도소에서 버텨왔던 모든 의지가 그 순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보듯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 그 작은 눈동자가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엄마.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비명보다도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다. 서연은 무너져 내리듯 침대 옆에 주저앉아 아들의 작고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래, 민준아. 엄마 왔어. 우리 아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눈에는 반가움보다 다시는 엄마를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과 그동안 쌓여왔던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오직 민준이에게 맞춰졌다. 이진우가 구해준 곰팡내 나는 작은 단칸방과 병원을 오가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나 미래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식당 주방 보조, 공사장 인부, 청소부,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번번이 쫓겨났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잠든 아들의 곁을 지키던 서연은 문득 아들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스케치북에는 아이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대부분은 엄마와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커다란 괴물에게서 엄마를 지키는 작은 슈퍼맨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서연은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렇게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약하고 눈물 흘리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엄마였다. 그녀는 아들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이 작은 손을, 이 소중한 생명을 짓밟은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그 자리에는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겁고 단단한 결심이 맺혔다. 민준아,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우리 아들,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엄마를.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몇 배로. 아니, 몇천 배로 돌려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뒤엎을 만큼 강력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잿더미 속에 쓰러져 있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불사조처럼.
그녀는 복수의 화염을 온몸에 두르고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아들의 병실에서 했던 맹세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은 마치 복잡한 패턴을 설계하듯 치밀하고 냉정한 계획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진우 변호사를 자신의 허름한 단칸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저는 사라져야겠어요.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죽은 겁니다. 이진우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되물었다. 서연은 벽에 붙여놓은 서울의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한서연은 전과자입니다. 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부터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살 겁니다. 패션계의 가장 밑바닥. 그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곳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복수의 첫걸음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지독하게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자존심을 버리고 이름 없는 유령이 되어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 생각이었다. 이진우는 그녀의 결심에 반대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가짜 신분증과 이력서를 만들어 주었다. 김민서, 경력 10년의 베테랑 재봉사.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페르소나였다. 며칠 후 서연은 서울 외곽의 낡은 의류 공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동대문 시장에 옷을 납품하거나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옷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이었다. 기름 냄새와 먼지, 그리고 수십 대의 재봉틀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소음으로 가득한 곳. 아우라 그룹의 화려한 디자인실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세계였다. 공장장은 그녀의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곧장 재봉틀 앞에 앉혀 일을 시켰다. 처음 며칠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루 12시간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재봉틀만 돌리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된 육체 노동이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고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준이의 병원비와 복수라는 두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천재적인 재능은 숨길 수 없는 법이었다. 그녀는 금세 공장의 작업 방식에 적응했고 곧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옷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다. 박음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했고 마감 처리는 명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패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어느 날은 가장 복잡한 디자인의 샘플 제작을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을 때 그녀가 조용히 자원했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몇 시간 만에 완벽한 샘플을 만들어냈다. 공장장은 그녀가 만든 샘플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손재주가 좋은 재봉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때부터 그는 중요한 작업은 모두 그녀에게 맡겼고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장에서 신뢰를 쌓아가던 어느 날 서연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공장은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세컨드 브랜드의 초도 물량을 하청받게 된 것이다. 사무실에서 생산 관리 업무를 돕던 서연은 아우라 그룹의 이름이 적힌 작업 지시서를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재봉사가 아니라 적의 생산 라인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완벽한 직원 김민서로 일하고 밤에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남아 아우라 그룹의 자료들을 몰래 복사하고 분석했다.
원단 발주서, 생산 단가, 납품 계약서. 그녀는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주 작은 그러나 결정적인 비리의 흔적을 발견했다. 특정 고급 원단을 납품하는 한 업체의 거래 내역이 유독 이상했던 것이다. 그 업체는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원단을 납품하고 있었지만 원단의 품질은 오히려 기준치에 미달했다. 아우라 그룹처럼 품질 관리에 철저한 회사가 이런 거래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업체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이진우에게 알렸다. 이진우는 서연이 넘겨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원단 업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평범한 회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회사가 실제 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 유령 회사이며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박지혜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진우로부터 전화를 받는 순간 서연은 재봉틀을 돌리던 손을 멈췄다. 찾았습니다. 박지혜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아마 당신에게 뇌물 누명을 씌웠던 그 돈도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벽돌이 마침내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그녀는 다시 재봉틀의 페달을 밟았다. 이제 이 재봉틀은 옷을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박지혜의 숨통을 조여갈 무기가 될 터였다. 한서연이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동안 강태준은 권력의 정점에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박지혜가 한서연의 자리를 대신하여 이끌게 된 엘리시안 프로젝트는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강태준의 이름 앞에는 미다스의 손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아 박지혜가 만들어낸 엘리시안의 결과물들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화려함 속에서 미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아름다운 마네킹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한서연이 처음 발표했던 그 디자인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하나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박지혜의 결과물은 그저 잘 팔리는 상품일 뿐, 그 이상의 감동은 없었다. 한편 강태준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디자인 총괄 실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박지혜는 점점 더 오만해지고 부주의해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한서연을 뛰어넘었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회사 내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었고 공공연하게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빼돌리는 회사의 자금 규모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녀의 디자인은 과거 한서연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베끼거나 트렌드를 안전하게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렀다. 아무도 그녀의 폭주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의 총애를 등에 업은 무소불위의 권력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서 있는 그 빛나는 무대가 사실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살얼음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얼음판 아래에서 한서연이라는 복수의 여신이 조용히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한서연과 이진우는 박지혜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면서 결정적인 한방을 위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강태준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낼 때가 온 것이다. 그들은 박지혜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아우라그룹 감사팀의 과장 중 가장 강직하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인물에게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세컨드 브랜드의 원단 수급 과정에 비리가 의심됩니다. 대성 텍스타일이라는 업체를 주목하십시오. 이메일의 내용은 그것이 전부였다. 박지혜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메일은 정확하게 비리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감사팀 과장은 처음에는 단순한 음해성 투서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직업적 본능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용히 내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내부 감사 보고서 한 부가 강태준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특정 업체와의 거래에서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되었고 품질 관리에 약간의 허점이 있었다는 기업 운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로 보였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문제의 업체 이름 대성 텍스타일이라는 글자 위에서 순간 멈칫했다. 그 이름이 왜인지 모르게 익숙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은 1년 반 전 한서연의 배신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중 하나였던 그녀의 차명 계좌 입출금 내역서에 아주 작게 적혀 있던 이름이었다. 당시에는 수많은 거래 내역 중 하나에 불과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름. 하지만 왜 그 이름이 지금 전혀 다른 사건의 보고서에 다시 등장한 것일까? 그 순간 강태준의 등골을 서늘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지난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판단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동물적인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결정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들 중 가장 신뢰하는 최 실장을 집무실로 불렀다. 최 실장, 자네에게 비밀리에 조사해줄 일이 있네. 그는 감사보고서를 최 실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대성 텍스타일이라는 회사, 그리고 박지혜 실장의 주변 자금 흐름까지 공식적인 절차는 밟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움직이게,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최 실장은 회장의 지시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은 다시 한번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모든 것은 그의 발 아래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이 견고한 왕좌가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한서연,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 망령처럼 다시 그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진실은 이미 그의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박지혜의 비리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한서연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박지혜를 단순한 횡령죄로 무너뜨리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꼬리를 자르는 것에 불과했다. 그녀는 박지혜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과거의 죄악까지 모두 실토하게 만들 완벽한 덫을 놓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덫은 바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의 디자인 재능으로 만들어져야 했다. 그녀는 이진우 변호사와 공장장 앞에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펼쳐 보였다. 패션 브랜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아주 작고
비밀스럽게, 하지만 그 어떤 명품 브랜드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브랜드로요. 그녀의 계획을 들은 두 남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과자 신분으로 가진 돈도 없이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것은 무모함을 넘어선 광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박지혜는 지금 성공에 취해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의 등장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특히 그것이 아우라의 시장을 조금이라도 위협한다면 그녀는 이성을 잃고 상대를 짓밟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죠. 저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할 겁니다. 그녀의 설명에는 서늘한 논리가 있었다. 결국 그녀의 오랜 성실함과 숨겨진 재능을 믿어온 공장장은 자신의 공장을 담보로 작은 대출을 받아 그녀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이진우 역시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저축을 모두 털어 힘을 보탰다. 그렇게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브랜드의 이름은 아뜰리에 민이라고 지었다. 아들 민준의 이름에서 따온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약속과도 같은 이름이었다. 아뜰리에 민은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오직 소셜미디어와 작은 온라인 샵을 통해 운영되었다. 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에 몰두했다. 그녀는 트렌드를 좇지 않았다. 대신 그녀 자신의 이야기와 철학을 옷에 담아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 절망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컨셉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태어났다. 그녀는 공장에 남는 자투리 원단을 이용해 소량의 제품만을 직접 제작했다. 브랜드의 시작은 미미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숨길 수 없는 법. 유명 패션 블로거 한 명이 우연히 아뜰리에 민의 코트 한 벌을 발견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극찬의 포스팅을 올렸다. 디자이너의 영혼이 느껴지는 옷. 오랜만에 진짜를 만났다. 그 포스팅은 순식간에 패션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아뜰리에 민은 하룻밤 사이에 가장 뜨거운 신진 브랜드로 떠올랐다. 한정된 수량의 제품들은 공개되자마자 몇 분 만에 품절 사태를 빚었다. 소문은 박지혜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름 없는 신생 브랜드를 코웃음치며 무시했다. 하지만 아뜰리에 미니 아우라 그룹이 공략하려던 젊은 VIP 고객층을 빠르게 흡수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부하 직원에게 아뜰리에 민의 디자인들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모니터에 떠오른 옷들을 보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디자인들은 분명 처음 보는 것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대담한 구성, 섬세한 디테일, 그리고 옷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적인 힘.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질투하고 증오했던 바로 한서연의 스타일이었다. 말도 안 돼.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여 손톱을 물어뜯었다. 때마침 강태준 회장이 그녀를 호출했다. 강태준 역시 아뜰리에 민의 돌풍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비밀 지시를 받은 최 실장의 조사망에도 이 신생 브랜드의 이름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박지혜에게 아뜰리에 민의 디자인들을 보여주며 물었다. 박 실장, 최근 우리 디자인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이 신생 브랜드의 독창성을 좀 보게. 우리는 왜 이런 옷을 만들지 못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질책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의 말은 박지혜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아뜰리에 민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곧바로 아랫사람들을 시켜 아뜰리에 민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디자이너의 신상, 공장의 위치, 유통 경로 등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오만한 성격상. 공정한 경쟁 대신 비열한 방법으로 상대를 짓밟아버릴 생각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한서연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박지혜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이미 그들의 작은 작업실과 사무실 곳곳에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둔 상태였다.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질 차례였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디자인의 드레스 한 벌을 만들었다. 그것은 박지혜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미끼였다. 며칠 후 이진우가 작업실로 다급하게 들어왔다. 걸려들었습니다. 아우라 그룹 법무팀에서 보낸 사람이 우리 공장장님을 만나고 갔습니다. 디자인 카피 소송을 걸겠다며 압박을 하고 디자이너의 신상을 집요하게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작업대 위에 펼쳐진 미끼, 바로 그 드레스의 마지막 장식을 달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박지혜가 이 미끼를 물기 위해 어떤 더러운 수단을 사용할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기록될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가 던진 거대한 그물이 마침내 목표물을 향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다. 그물은 던져졌어요. 그녀가 읊조리는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지혜는 이성을 잃었다. 강태준의 미묘한 압박과 아뜰리에 민의 성공에 대한 병적인 질투심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다가오는 아우라 그룹의 연례주주총회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강태준의 의심을 잠재울 압도적인 결과물이 필요했다. 그녀는 한서연이 던진 마지막 미끼, 바로 그 혁신적인 디자인의 드레스를 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액의 돈으로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어두운 밤을 틈타 아뜰리에 민의 작은 작업실을 털었다. 다음 날 아침, 텅 비어버린 작업대와 사라진 디자인 시안을 보고도 한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작업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에는 박지혜의 사주를 받은 남자가 드레스와 패턴을 훔쳐가는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그녀는 심판의 무대로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아우라 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은 국내외의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단상의 가장 높은 곳에 선 강태준은 제국의 황제처럼 위엄 있는 모습으로 회사의 성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순서가 되자 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박지혜 디자인 총괄 실장을 소개했다. 박지혜는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무대로 올라섰다. 오늘 여러분께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컬렉션의 핵심은 바로 저의 모든 영감을 집약시킨 이 드레스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무대 중앙에 장막이 걷히고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등장했다. 한서연이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바로 그 디자인이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박지혜는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 승리를 만끽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여자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도 강렬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술렁이며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박지혜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곳에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망령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진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함께였다.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무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강태준의 곁에 있던 최 실장이 조용히 손짓으로 그들을 물렸다. 강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결심한 듯 얼음 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겁에 질린 박지혜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박지혜 실장님,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놀라운 디자인의 영감은 어디서 얻으셨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 회장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박지혜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건 저의 오랜 고민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러신가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이진우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진우는 곧바로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두운 작업실에 한 남자가 침입해 드레스와 서류들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었다. 날짜는 불과 며칠 전 연 회장이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남자는 박지혜 실장님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입니다. 저 영상의 원본은 이미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박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저건 조작이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진우는 멈추지 않고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박지혜의 외삼촌이 대표로 있는 유령 회사 대성 텍스타일과 아우라 그룹 간의 모든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분석한 도표였다. 빼돌려진 수십억 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공개되었다. 그것은 2년 전 한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내부 고발 이메일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였다. 이메일의 최초 발신지는 박지혜의 개인 작업실 컴퓨터로 밝혀졌다. 또한 그녀가 대성 텍스타일을 통해 빼돌린 자금의 일부가 해외 유령 계좌로 흘러들어가 마치 한서연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꾸미는 데 사용되었다는 완벽한 증거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한서연의 산업 스파이 혐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지혜의 질투심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작극이었던 것이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박지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저 여자가 내 모든 걸 훔쳐갔어. 원래 내 자리였단 말이야. 저 여자가 없어져야만 했어. 그녀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해버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못한 채 스크린에 펼쳐진 진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집행했다고 굳게 믿었다. 배신자를 처단하고 회사를 지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는 정의로운 심판자가 아니라 질투에 눈먼 악마의 손에 놀아난 어리석은 꼭두각시이자 무고한 한 여자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잔인한 가해자였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서연을 보며 울부짖던 작은 아이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플래시가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한서연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승리감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저 깊고 서늘한 슬픔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채 앉아있는 강태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의 눈빛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과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의 무게가 소리 없이 오고 갔다. 주주총회에서 터져나온 폭풍은 아우라 그룹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박지혜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어 산업기술 유출교사, 횡령, 절도, 위증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성과 부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과 끝을 알 수 없는 죗값을 치러야 할 기나긴 시간뿐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모든 책임의 화살은 그룹의 총수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철하고 위험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이후 그는 잠을 자지도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며칠 후 강태준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다. 헬쑥해진 얼굴과 깊게 팬 다크서클은 그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독단과 아집이 한 무고한 개인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그 너머의 한서연을 향해 직접 말했다. 한서연 씨와 그 아드님께 제 모든 것을 걸고 사죄드립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아우라그룹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유일한 책임의 표현이었다. 공식적인 사과와 별개로 그는 개인적으로 한서연을 만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걸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대로 그녀를 마주하지 않고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민준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한적한 벤치에서 이루어졌다. 강태준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에 겪었던 배신의 상처와 그로 인해 생겨난 편집증적인 불신에 대해 고백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한 망가진 인간의 처절한 참회였다. 회장직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용서할 기회를.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지 당신이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있었다. 당신이 제게서 뺏어간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던 시간, 제가 아들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세월입니다. 그 시간은 당신의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동정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정의는 당신이 당신의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며 다시는 당신 같은 권력자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위해 속죄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녀는 그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더 주지 않고 병실을 향해 걸어갔다. 강태준은 홀로 벤치에 남아 무너져 내리듯 오열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내린 것이다. 바로 영원히 계속될 속죄의 형벌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서연은 아우라그룹과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그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민준이의 심장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민준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아이의 얼굴에 다시 해맑은 웃음이 돌아왔을 때 서연은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사옥을 짓고 아뜰리에 민을 정식으로 론칭했다. 그녀의 곁에는
의리를 지켜준 이진우 변호사와 그녀의 재능을 믿고 투자해준 공장장이 든든한 동료로 함께했다. 아뜰리에 민은 단순히 옷을 파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함과 장인 정신, 그리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불굴의 의지가 담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강태준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그는 자신이 받은 배상금 전액을 소화 심장병 재단과 사법 피해자 지원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세워 자신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일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깊은 주름 속에 자신의 죄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한 인간의 고독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연은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스케치북에 엄마와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그녀와 아들의 삶에는 마침내 눈부신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